호수의 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저질의 인용출과 인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질의 인용출이 그동안 그 인의 순환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자연호에서 저질의 인용출이 인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은데 자연호에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 있죠. 그 저질의 그 인용출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철입니다. 철. 포스페이트는 물 속에 있는 철, 알루미늄, 칼슘 등과 결합하면 용해도가 낮은 불활성의 침전을 형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철, 알루미늄, 칼슘 이 세 가지 이온인데 이 중에서 이 철과 결합한 인의 경우에는 다시 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전이 됐는데 다시 용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칼슘과 결합된 파트는 이는 용출이 안 되는데 철과 결합된 부분이 용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194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철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산화환원 전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산화환원 전위가 그 낮으면은 이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페러스 이온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가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산화환원 전위가 높다. 즉 산소가 많으면은 이게 산화가 돼서 삼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가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물에 잘 녹는데 인과 결합했던 게 다시 녹아 나오는데 삼가 철이 되면은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삼가 철이냐 이가 철이냐 변화하면은 거기에 붙어있던 인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의 산화 환원에 따라서 그 철과 결합되어 있던 인은 다시 용출되기도 하고 다시 침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알루미늄과 결합된 것은 잘 녹질 않습니다. 아주 그 산소가 있건 없건 잘 용출이 안 되고 그런데 간혹 pH가 아주 높은 경우에 알루미늄과 결합된 것도 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가 뭐 한 8.5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 그 호수 바닥의 깊은 세디멘트에서 그렇게 높아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철과 결합되어 있던 것이 녹았다 침전됐다 하면서 인이 계절 변동을 합니다. 세디멘트 근처의 그 인 농도가 계절적으로 변동해요. 특히 여름에 부영량호 여름에 성층기의 심층에 보면은 인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층기니까 위아래 혼합이 안 돼서 산소가 고갈된 곳이죠. 산소가 고갈된 상태에서 혐기성 상태가 되는 거죠. 혐기성 상태가 되면은 그 세디멘트 사이에 인과 철과 결합되어 있던 인이 다시 용출이 돼가지고 그 간극수를 pore water 또는 interstitial water라고 하는데 그 토양 입자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 물에 인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수중 농도에 비해서 한 1000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물과 세디멘트가 접촉한 부분에서 세디멘트 토양 입자 사이에 인 농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 간극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확산돼 나오죠. 확산돼 나와서 인이 물속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의 성층기에는 인이 굉장히 높아요. 세디멘트 근처에 호수 심층에 인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산소하고 인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산소가 이 철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산소가 없으면은 인이 높아지고 산소가 있으면 인이 낮아지는 그런 변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계절 변동하고 인농도의 계절 변동은 반대가 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인이 많고 산소가 많으면 인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호수 세디멘트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세디멘트 근처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디멘트의 그 철이 산화되느냐 환원되느냐에 따라서 녹기도 하고 침전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때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세디멘트가 산소가 없어지면은 인이 용출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산화 환원 전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산화 환원 전위를 높여서 철이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철을 산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철과 인이 다시 결합해서 또 가라앉아요. 그런 방법으로 인공 폭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인공 폭기는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지금도 산소를 넣어주는 장치가 다 있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한때 또 나이트레이트를 첨가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나이트레이트는 산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산소의 역할을 대신해서 철을 산화시킵니다. 산화 환원 전위를 높이고 질소를 나이트레이트가 들어가서 철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공기보다도 이것을 세디멘트에서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공기는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화가 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는데 이 나이트레이트는 물에 잘 녹는 솔트입니다. 잘 녹는 이온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만들어서 세디멘트 사이에다가 주사를 하듯이 주입을 해줘요. 고농도로 주입해주면은 그 고농도의 나이트레이트가 공기 중으로 휘발하지 않고 거기서 세디멘트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용출을 세디멘트로부터 인용출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 하는 거죠. 자, 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봄, 가을의 성층기, 순환기에는 봄, 가을 순환기에는 산소가 공급되면서 삼가철이 인과 결합해서 침강합니다. 이때는 인이 침강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다가 여름에 성층이 일어나면은 이 철과 결합되어 있던 인이 용출됩니다. 여기 보면 이가철이 되어 있죠. 삼가철은 결합이 돼서 침강하고 이가철은 녹아서 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층에 인이 많아지죠.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혼합이 일어나면은 다시 철이 삼가철이 되면서 침강합니다. 이래서 산소가 혼합기에 많아지고 성층기에 낮아지고 혼합기에 또 많아지는데 산소에 반비례해서 이는 혼합기에 줄어들고 성층기에 늘어나고 또 혼합기에 감소하고 이런 계절 변동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의 그 순환 과정에서 한동안 중요한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수초의 역할입니다. 수초의 역할, 왜 문제가 됐느냐면 수초가 호수 얕은 곳에 굉장히 많이 살면은 수초가 퇴적물의 인을 흡수해서 성장한 다음에 죽어서 분해되죠. 분해될 때 물속으로 인을 다시 용출시킨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포스퍼러스 펌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퍼러스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에는 물속에 떠 있으니까 물속에 있는 인을 흡수했다 배출했다. 그러니까 그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이 식물의 경우는 뿌리가 토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영구 퇴적되어 있던 인을 식물이 흡수해서 물 밖으로 배출해낸다. 그래서 그 포스퍼러스 펌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으면은 부영양화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1990년대 그때는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호수에서 수초를 일부러 제거했어요. 우리나라도 팔당댐에 수초 제거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초를 제거했습니다. 수질 개선한다고.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난 결과 한 90년대에 들어서 연구를 하면서
저질로부터 인의 용출을 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강시키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초대에서는 물의 유동이 감소해요. 물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막 부유하던 부유물들이 거기 오면은 침강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퇴적이 되는 거죠. 그 토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상인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는, 용출되는 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별로 용출되지 않고 거의 다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자, 물론 식물이 죽어서 인이 약간 용출되는 것도 있고, 동물이 뜯어먹으면 동물 배설물로 또 물속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수초대에 보면은 이 표면에 부착조리가 많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미소 생물들이 많이 붙어 살면서 그 물속에 있는 인을 다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해서 이 플랑크톤이 아니니까 식물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침강하거나 식물이 죽을 때 같이 이제 침강이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수초가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이 죽은 다음에 물속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식물이 가을이 되면 말라 죽어요. 말라서 고사하는데 그때 그 잎에 있는 영양분을 보면은 거의 그 셀룰로스들만 남아있고, 물속에 체내에 있는 영양분들은 뿌리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뿌리로 이동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나오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양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갈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갈대가 물 밖으로 잎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체량의 더 많은 부분이 땅 속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70% 있고 밖으로 나온 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뿌리에다가 그 많은 영양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사체가 죽더라도 수중으로 영양염이 많이 나오질 않는다. 또 한때는 그 수초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말라 죽은 수초가 분해돼서 물이 썩게 하지 않도록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제거하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제거해봤자 셀룰로스만 제거하지 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지. 별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인 제거율은 낮다.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변에 수초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수초대가 있으면은 그 물속에 있는 부유물 인이 거기에 계속 침강하는, 감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습지를 만들어서 호수에 들어오는 그 인을 제거하기도 하고 호숫가에 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호수에 인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인의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의 모델링은 뭐냐면 호수가 얼마나 수질이 어떤 수질이 될 것인가, 얼마나 부영량화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모델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모델도 많은데 가장 간단한 모델은 뭐냐면 이겁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인과 식물 플랑크톤 밀도의 관계를 보면 이런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그럼 뭐냐 하면은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우리가 그 평가하려고 모델링을 하고 뭐 하는데 인만 보면 되지 않느냐. 인 농도만 알면은 어느 정도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원박스 인 수지 모델입니다. 호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전부 모델링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많이 복잡한 모델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만 1960년대 이제 처음 시작될 때는 이런 복잡한 모델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인 농도만 알면은 예측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것은 그 후에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이 됐어요. 뭐냐면은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든 다음에 수질이 어느 정도 될까를 예측을 해야 되죠. 그 부역량화가 너무 심해진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댐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이래서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 인의 농도를 예측해 가지고 식물 플랑크톤 밀도를 예측하자, 이런 시도로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자, 간단한 모델인데, 원박스라는 것은 호수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엔지니어링에서는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줄여서 CSTR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혼합 모델이죠. 완전 혼합 모델. 또는 이것을 원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원박스 모델이니까 호수를 완전 혼합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탱크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유량 Q로 들어가고 인농도 PI로 들어가요. 인농도는, 유입수의 인농도는 지금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 미리 측정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호수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유출수, 그 다음에 호수 내의 인농도가 얼마가 될까? 호수 내의 인농도는 유입수의 인농도보다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가 침강 퇴적됩니다. 일부가 침강 퇴적되기 때문에 호수 내의 농도는 좀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 원박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포스포러스 버짓, 그러니까 인 버짓을 인수지 모델을 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DPDT는 호수 내의 인 농도의 변화죠. 거기다 부피를 곱하면은 양으로 변합니다. 호수 내의 인 농도의 변화. 그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그 유입량입니다. 이거는 유입수의 유량과 농도를 곱해서 유입하는 인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유출되는 양이 있죠. P는 호수 내의 인 농도입니다. 호수 내에 있는 물이 그대로 유출되니까 유량은 같아요. 유입수량과 유출수량이 같고, 인이 유출되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뭐냐면 침강입니다. 침강. 요 VS는 침강 속도예요. 침강 속도에다가 인 농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하면은 여기에 침강하는 양이 나옵니다. 침강하는 양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인수지 모델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량하고 인농도를 알죠. 유입수의 인농도를 알고, 여기서 얼마나 침강 퇴적되는가를 알면은, 이 침강 퇴적되는 양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수 내의 인농도 P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 내의 인농도가 얼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체류 시간이 아주 긴 자연호에서는 쓸모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인공호에서는 별로 안 맞습니다. 체류 시간이 워낙 짧아서 비 오는 날은 다 씻겨 나가고, 뭐 비 안 올 때는 오래 체류되고, 그래서 잘 쓰기가 어려운 그런 모델인데, 어쨌든 최초로 자연호에서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연호와 인공호의 차이를 그림으로 내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냐면은 자연호는 인농도의 계절 변동이 작아요. 그 유역이 작고 밖에서 들어오는 인이 적기 때문에 호수 내 인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에서는 밖에서 비가 오면은 흙탕물 들어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그 변동이 큽니다. 계절 변동이 큽니다. 그런데 자연호에서는 이렇게 그 인농도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했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유량이 일정하고 인농도도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유량과 인농도가 일정하다,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만일 큰 자연호를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톤이 있는데 물이 1년에 한 1억 톤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느 해에는 좀 1억 1천만 톤 들어오고 어느 해에는 뭐 9천만 톤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 해도 이 호수 내의 인농도는 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 앞서 식에서 이 부분을 0을 만듭니다. dPdt가 0이다. 그러면은 0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0으로 놓고 이 식을 풉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죠. 호수를 만든 다음에 인농도가 얼마가 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식을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기도 합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의 부하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아니라 유량을 곱해서 부하량으로 계산한 거죠. 거기다가 에어리아로 나눠줘요. 그래서 호수 수면적당 인의 부하량이 얼마냐. 그 에어리얼 로딩 개념은 처음에 이 포스퍼러스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썼어요. 에어리아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그 침강량 텀은 에어리아가 없어졌죠. 침강 속도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이게 침강 속도입니다. 부유물질의 침강 속도. 그 다음에 이 QS는 그 체류 시간과 관련이 되는 그 하이드롤릭 로딩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부하량을 알고 그 다음에 침강 속도는 다른 호수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호수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호수를 만든 다음에 이 인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을 어떤 곳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은 호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연호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 조사를 하지 않고 대략 호수의 인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로도 씁니다. 자연호에서 호수가 엄청 많은데 다 조사를 못하는 경우에 조사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그때 그 유역의 토지 이용도 자료로부터 인부하량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역 토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밭이 얼마큼 있다 그러면은 인이 얼마나 유출된다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출되는 인의 양으로부터 호수의 인 농도를 가서 조사를 안 해봐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가장 간단한 인 모델, 원박스 인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체류 시간이 긴 자연호에서는 소형 자연호가 많은 곳에서는 쓸모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가정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 이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우량의 변동이 매우 커서 침강 속도라든가 침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체류 시간도 크게 변동한다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